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공진화라는 주제로 하는 건데요. 책이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고, 그 사이에 이제 한 20여 곳에서 공진화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진화 강의를 하면서 이 뒤에 보이시는 PPT를 몇 번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거의 최종 버전 정도가 됐는데, 바꾼 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공진화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진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뭐랄까 잘못된 이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화면에 보이는 게 Evolution of the Mobile Phone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이 맞죠? 오른쪽인가? 맨 오른쪽이 한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그 당시 벽돌폰이라고 했어요. 벽돌이랑 크기도 비슷하고 무게도 같다고 했던 폰이었고, 그게 이제 뭐 모토로라라든지 노키아 같은 이런 회사들에 의해서 폰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다시금 폰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한 게 거기 보면 이제 애플 아이폰 중간에 조금 옆에 보면 애플 아이폰 있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다시 화면이 좀 더 커져서 이제 맨 왼쪽은 소니 익스페리아 2 울트라인데 나온 지 한 3년쯤 됐는데 저렇게까지 다시 커졌는데 저 과정을 설명하는 거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볼루션 오브 더 모바일 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에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즉 진화라는 단어가 적당한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여기뿐만이 아니죠. 뭐 반도체의 진화, 뭐 기술의 진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여기에 쓰는 진화라는 용어는 잘못 적용됩니다. 제대로 쓰려면은 기술의 진보 또는 모바일 폰의 진보, 영어로 쓰자면 프로그레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에볼루션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스스로가 진화가 진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생물학에서 처음 나온 진화라는 개념은 진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진화라는 거는 결국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를 하는 거냐면 그냥 적응을 잘한 애가 살아남는 것뿐인데, 그러면 적응을 잘한 게 살아남고 거기서 또 다시 적응을 더 잘해 또 살아남고 더 잘해 또 살아남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진보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진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아프리카가 지금은 대륙의 중심부는 열대우림이지만은 위쪽과 아래쪽은 다 사막과 초원지대잖아요. 이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는 저 아래쪽에 있다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오면서 유럽 대륙 쪽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금의 기후 환경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프리카 북쪽에 살던 많은 생물들은 초원과 건조 지대 환경에 맞는 애들이 살아남아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우 같은 경우도 귀도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죠. 자, 그래서 초원 지대에 살게 되면서 건조한 지대에 살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워졌으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데, 보통의 여우 같은 포유류들은 인간을 제한 나무의 포유류들은 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땀샘이 없어요. 그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귀를 크게 만들어서, 왜 귀 속에는 털이 없으니까 이 귀를 방열판처럼 만들어서 이제 식힌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의 사막 여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화석을 들여다보면 100만 년 전에 그 사막 지역에도 있고 한 1000만 년 전에 사막 기후에도 있고 한 5천만 년 전에 사막 기후에 살던 동물들의 화석에도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기후 환경이란 게 짧게 보면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이 흐르면은 다시 바뀌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살았던 키 큰 동물들은 환경이 다시 바뀌어서 열대우림 지역이 되거나 아니면 대륙이 쭉 올라가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면은 또다시 멸종을 해버려요. 즉 귀가 커지는 게 하나의 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진보를 얹어가지고 더 큰 진보를 이룬다. 이런 개념이 진화에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진화는 뭐냐면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보다 보면 어디는 열대우림이고 어디는 건조지역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열대우림에 사는 애들은 열대우림에 맞춰서 진화를 했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건조지역에 맞춰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누가 더 진보한 건가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얘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 진화한 거기 때문에 얘가 더 낫다, 얘가 더 못하다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화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진보라는 말과 대체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진화를 가지고 구글링을 하면은 한글이든 영어든 구글링을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중 하나. 저도 구글링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진화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전혀 진화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저 맨 조그만 침팬지가 점점 진화를 해서 현재 인간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저 모습을 보면 점점 키가 커지고 그 다음에 등이 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하는 식의 진화를 했다라는 건데 저 모습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에볼루션 오브 더 모바일 폰처럼 이것도 원숭이가 점점 더 나아져서 인간이 됐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렇게 등이 펴지고 다리가 길어진 거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에 열대우림에 살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여러 종류의 영장류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00만 년 전에. 그 당시 지금 침팬지의 선조도 있고 인간의 선조도 있고 고릴라의 선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사라진 다른 영장류의 선조들도 다 열대우림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대우림이라는 환경에서 영장류들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무를 타고 다니는 거죠. 나무를 발로 탈 수 없으니까 손으로 타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이는 것처럼 침팬지나 고릴라나 전부 다 어깨 깡패. 어깨는 이렇게 넓고 그래 앞발, 즉 손이죠. 인간을 치면 손이 뒷발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근육도 튼튼하고. 침팬지는 우리들보다 평균 신장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사람이 워낙 세서 인간을 찢을 수 있을 정도예요. 어쨌건 그 당시 인간의 선조도 그랬다 이거죠. 열대우림에서. 왜? 나무를 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가 점점 건조해져요. 그러면서 열대우림이 줄어드는 거죠. 열대우림이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거기 살던 영장류 중에 일부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했겠죠. 같은 열대우림에 사는 애들끼리. 마치 이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패배한 쪽이 어떻게 돼요? 우림에서 못 살고 쫓겨난 거예요. 즉 인간의 조상은 뭔가 아주 멋진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진화한 게 아니라 열대우림에서의 생존 경쟁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밀려나서 초원에 나왔어요. 초원에선 더 이상 나무를 탈 일이 없고 대신에 걸어 다닐 일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다리는 더 튼튼해지고 손은 덜 튼튼해지죠. 지금처럼 손보다 발이 긴 모습으로 진화한 거다. 그 다음에 걸어 다니려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신체 조건이 바뀐 게 지금처럼 키가 커진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진보도 없어요. 그냥 숲에서 쫓겨난 인간의 선조가 초원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움직이던 모습이 지금의 인간으로의 진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다른 영장류의 선조들은 어때요? 그냥 열도리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의 선조와 지금의 침팬치를 비교해 보면 많이 진화가 됐어요. 하지만 그 진화의 모습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상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왜? 환경이 별로 바뀐 게 없으니까. 열대우림이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지금 육지에 사는 파충류나 양서류, 포유류와 같은 사지 동물들의 조상이 옛날에 바다에 살던 물고기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물고기 중에 누가 육지에 올라왔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물에서 살기 힘든 애들이 올라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난민이 올 때 어떤 사회에 난민이 오냐면 자기 나라에 잘 사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못 살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난민으로 가는 것처럼 당시 지금부터 약 4학년 정도 전인데 물고기도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전문 용어를 여기 쓸 필요는 없는데 뭐 육기어류도 있고 조기어류도 있고 뭐 연고래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육기어류라고 하는 그 물고기 조상이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바다와 강에서의 그 생존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물고기가 살지 않는 곳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다른 물고기가 살기에는 좀 힘든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됐다가 썰물이 되면 갯벌이 드러나는 이런 곳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강 상류로 간다든가 이러다가 그쪽에서 점점 진화를 한 결과가 현재 사지 조상이 됐다는 거죠. 즉 진화를 하게 되는 종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종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진화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진보가 아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드린 건데요. 진화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것처럼 생물들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죠. 제일 밑바닥에는 생산자가 있죠. 이 식물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식물을 먹고 사는 1차 소비자가 있고 그 위에는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가 있고 제일 꼭대기에는 최종 소비자 또 다르게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죽으면 이 죽은 애들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분해자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1년 또는 365일 아니면은 뭐 100년 내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생태계 내에 있는 이 종들도 진화를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으면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의미로든 생태계 자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기후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륙이 막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태계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고 끊임없이 움직여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조건들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고 그것이 진화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는 생산자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덜 잡아먹히는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소비자 때문에 생산자에서 진화가 일어나요. 근데 생산자가 변하면은 이 변화 때문에 이것을 잡아먹는 소비자도 또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태계에서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간에 계속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진화, 영어로는 코에볼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진화라고 이제 책을 썼더니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부탁하는 분들 대부분이 공진화를 굉장히 따뜻하고 서로 도와가고 이러는 거라고 착각하고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공생이고요. 서로 같이 잘 살자는 거,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공생이고, 공진화는 뭐냐면 한 놈이 변하면은 그 때문에 한 생물이 변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과 연관관계를 맡고 있는 다른 종들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결과, 리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가치가 아니에요. 밸류가 아니에요. 그냥 결과일 뿐이고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느낄 수 있겠는데 제가 오늘 쭉 공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은 공진화한 게 결코 아름답고 뭐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복수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복수초의 공진화는 어떤 결과냐면 경쟁에 의한 결과라는 건데 복수초가 리벤지라는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한자로 얘기하면 복을 누린다 할 때 복자에다가 수명의 숫자를 써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복수초라고 하지 않고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말인데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식물이라고 해서 복을 누리고 긴 수명을 누리는 걸 의미한다. 이래서 복수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이른봄, 아직 늦겨울이라고 해도 되고 이른봄이라고 해도 되고 이럴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걸 식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초봄 또는 늦겨울 정도 돼서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은 보통 꽃들이 피는데 그때 피는 꽃들을 보면은 대부분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죠. 여름에 피는 꽃들이 잎이 다 난 다음에 꽃이 피는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게 개나리, 매화, 그 다음에 뭐 진달래 이런 꽃들이 전부 다 이제 산수 이런 꽃들이 잎보다 꽃이 먼저 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봄에 꽃이 피려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꽃이 피는 이유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수술머리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붙여서 그걸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고 얘가 커가지고 씨앗이 되고 이러려고 이제 꽃을 피우는 건데 이른 봄에는 곤충이 별로 없어요. 이 수분 바지를 해주는 게 곤충인데 대부분의 경우 특히나 저렇게 이쁜 꽃을 피우는 건 거의 다 누가 이 가루바지를 해주냐면은 곤충들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른 봄에 피면 곤충이 별로 없으니까 가루바지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왜 쟤네들은 저렇게 이른 봄에 폈을까? 남들 다 피기 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봄철에 제주도에 가면 한 4월쯤에 가면은 가장 많이 피어있는 꽃이 뭐냐면 유채꽃이. 쫙 제주도 이제 한라산 쪽 말고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좀 평지 쪽에 보면 유채꽃들이 쫙쫙 이제 막 몇만 평씩 피어 있는데 자세히 거기를 들여다보면 유채꽃만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유채꽃 말고 다른 꽃들도 조금씩 피어 있어요. 막 무슨 보라색 나는 제비꽃도 피어 있고 뭐 이렇게 흔히 야생화라고 하는 조그만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 유채꽃과 몇 개 안 피어 있는 야생화의 처지를 비교를 해보죠. 곤충이 이제 꿀벌이 날라와서 유채꽃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꽃가루를 묻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또 그 꿀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꽃으로 날아가요. 그런데 유채꽃은 워낙 많이 피어 있으니까 그래서 유채꽃한테 꿀을 빨아먹은 곤충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또 유채꽃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99%쯤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조그맣게 피어있던 제비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벌이 날아와서 꽃가루를 먹고 꿀을 먹고 하면서 꽃가루를 몸에 묻혔어요. 그런데 얘가 그 다음에 또 꿀을 먹으러 갈 때 다른 제비꽃의 찹쌀 발암률은 굉장히 적을 거잖아요. 그냥 유채꽃의 발암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제비꽃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꿀 만들어가지고 꽃가루 만드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비꽃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이제 피는데 그 중에 어떤 제비꽃은 한 일주일 먼저 피고 어떤 제비꽃은 일주일 늦게 피고 이랬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제로도 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날 다 피는 건 아니니까 비슷한 시기에 피긴 피는데 어떤 애는 한 일주일 먼저 폈고 어떤 애는 일주일 늦게 폈어요. 그런데 마침 일주일 먼저 핀 꽃의 경우에는 주변의 유채꽃이 막 피려고 폼은 잡았는데 아직 피기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른 제비꽃이 피었을 때는 이미 유채꽃이 핀 다음이었어요. 자, 그럼 이 두 경우 중에서 앞에 일주일 먼저 핀 꽃은 꽃가루 과제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유채꽃이 아직 안 피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 일주일 먼저 피는 돌연변이를 가졌던 제비꽃은 일주일 뒤에 피는 제비꽃보다 훨씬 번식이 더 많이 돼서 우정종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이게 제비꽃뿐이겠어요? 제비꽃도 있고 진달래 조상꽃도 있고 개나리의 조상꽃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이제 또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시기에서 많이 피는 꽃은 즉 번식이 잘 돼 있던 꽃은 이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 시기에 피는 게 나아. 하지만 피는 그 꽃의 개체수가 적은 식물들은 이것보다 이전에 피는 게 오히려 번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꽃들은 점점 앞서서 피게 되는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꽃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광합성을 듬뿍 해서 영양분을 많이 가지면 꽃도 많이 필 수 있고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경쟁에서 진 거죠. 시기의 경쟁에서 지면서 점점 앞쪽으로 옮겨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런 봄부터 피는 꽃들이 생긴 거예요. 뒤도 마찬가지. 한여름이 꽃 피기에 가장 좋은데 이 한여름의 경쟁에서 진 꽃들은 점점 뒤로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늦여름, 초가을, 그 다음에 늦가을까지 피는 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화 같은 것들은 아주 늦은 시기에 막 이제 막 얼음이 살얼음이 낄랑말랑 서리가 내리랑말랑 이럴 때까지 피고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봄철부터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항상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런 경쟁이 있어서 즉 무엇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냐면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무슨 경쟁이냐면 이것은 번식을 두고 일어나는 경쟁. 누가 더 번식을 잘하는가에 의해서 생겨난 경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요. 그림에서. 화면에.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는 복수꽃의 공진화는 똑같은데 그 뒤에 경쟁이 붙었고 이번에는 공생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봄에 피면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루바지를 해줄 곤충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곤충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유채꽃이 활짝 필 때다. 그럼 이때가 곤충들로서는 가장 꿀을 빨기 좋을 때잖아요. 꽃이 많이 피니까. 그럼 이때 뭐 꿀벌도 날라오고 파리도 날라오고 막 모기도 날라오고 이상하죠. 파리도 사실은 꿀을 빨아먹는 파리가 똥 먹는 파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모기도 평소에는 다 꿀 먹고 어쨌건 모기, 파리, 그 다음에 꿀벌, 그 다음에 나비, 딱정벌레 이런 애들이 온갖 애들이 이때 집중해서 막 꿀을 빨아먹으려고 나설 거예요. 이거는 먹이를 향한 경쟁인 거죠. 자, 이 경쟁에서도 지는 애들이 생겨요.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이 붙냐면은, 자, 성충이 되는 거는 일단 벌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나비라든가 딱정벌레라든가 파리나 모기 같은 애들은 긴 애벌레 시간을 견디고 마지막에 성충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애들은 일주일, 어떤 애는 한 달 정도 살아서 꿀을 먹으면서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주변의 다른 곤충들과 경쟁을 해야 돼. 꿀을 열심히 먹고 알을 낳고 짝짓기를 하는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끼리도 먹이 경쟁이 있는데 지는 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벌 같은 경우에 한 마리만 날라들지 않아요. 저기 꿀이 막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다 하면은 한 벌통에 수천 마리의 벌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알려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와서 꿀을 빤다 이거죠. 그럼 벌이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곤충들은 그 꿀을 먹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아까 꽃의 경우랑 마찬가지로 뭐 나비든지 아니면 딱정벌레든지 이런 애들도 번데기 상태에서 이제 성충이 되는 부화를 하는 과정이 뭐 4월 달에 부화하기로 이제 유전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개체마다 조금씩 변이가 생기니까 어떤 애들은 4월 10일 날 나오고 어떤 애는 3월 뭐 21일 날 빠져나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며칠씩 차이를 두고. 그래서 어떤 애가 재수 없이 3월 말쯤에서 부화가 돼서 깼는데 그럼 이제 보통은 먹을 게 없어서 번식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생명도 잘 유지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수초나 제비꽃이나 이런 애들 중에 일부가 그때 우연히 먼저 나온 거죠. 이제 꽃을 피웠어요. 그럼 이제 먹을 꽃이 있잖아요. 얘를 먹어요. 그 다음에 꽃을 꿀을 먹고 또 돌아다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얘네는 어차피 유체는 피지 않았으니까 먼저 핀 꽃들 사이에서만 돌아다니겠죠. 이러다 보니까 특정이 된 거예요. 3월 말쯤 부화하게 된 이 딱정벌레는 이제 복수초, 그 당시 복수초 선배의 꿀만 빨아먹는 식으로 진화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원래 3월 말에는 곤충이 살기에 별로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곤충은 정원 동물이 아니라 변온 동물이라서 몸의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라서 아주 추우면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활동을 하기 좋은 따뜻한 시기에 원래 부화하는 건데 조금 일찍 부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핸디캡이긴 한데 그래도 벌들 사이에서 막 악다구니를 치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깨서 다른 꽃의 꿀을 빨아먹는 게 경쟁에 치이는 것보다는 번식률도 높고 생존율도 높았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곤충은 벌을 피해서 조금 일찍 피게 돼요. 일찍 부화해서 또 그 나름대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몇 년이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먼저 깨난 애들끼리만 짝짓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부화 시기가 4월 달이 아니라 3월 말로 바뀌는 거죠. 일종이 지나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얘네들 딱정벌레하고 복수초하고 즉 3월 말에 피는 꽃과 3월 말에 부화하는 곤충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곤충은 얘네들의 꿀을 먹어서 먹고 살고 대신에 얘네들이 가루바지를 해줘서 얘네들의 번식을 도와주는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은 저추운 초여름 아직 눈도 다 안 녹은 시절에 피는 꽃도 생기고 그때 피는 꽃에 가루바지를 하면서 꿀을 먹고 사는 곤충도 생기게 된 거예요. 즉 복수초 하나의 진화를 보더라도 자기들끼리의 짝짓기를 위한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곤충하고의 공생에 의한 진화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또 어떤 변화도 가져오냐면 가령 먼저 피는 꽃들이니까 꽃의 크기가 쉽지 않아요. 양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피는 꽃들은 꽃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자, 꽃의 크기가 작으니까 곤충도 큰 곤충이 달라붙고 힘들겠죠. 그 체구가 작은 곤충이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나와서 일찍 움직이는 곤충들은 크기가 작아요.
이런 식의 진화들도 서로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의 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의 진화를 얘기합니다. 언제쯤 눈이 생겼을까요? 생물한테. 생물한테 눈이 생긴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정도 전, 5억 5천만 년 정도 전인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눈은 한 번 생긴 게 아니라 여러 번 생겼어요. 즉, 우리 인간과 같은 포유류, 척추동물들, 그런 척추동물끼리 최초의 조상이 눈을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눈이 쭉 다 이어져요. 그래서 개구리나 뱀이나 인간의 눈은 다 똑같은 구조로 가죠. 하지만 문어하고 오징어는 얘네들은 이제 연체류라고 해서 인간 같은 척추동물이 아니잖아요. 낙지, 문어, 오징어 얘네들이 다 눈이 있는데 얘네들은 누구랑 친척이냐면은 전복이랑 홍합 같은 애들이랑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얘네들끼리 우리하고 다른 구조의 눈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실 텐데 전복도 눈이 있어요. 고동도 눈이 있고. 근데 이제 잘 보이진 않죠. 특히나 먹는 데는 그거 다 제거하고 먹으니까 안 보이는데 실제로 얘네들도 다 눈이 있어요. 물론 오징어나 문어의 눈처럼 아주 발달해서 첫 볼 때 이게 눈이구나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 눈은 있는데 어쨌건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또 한 번에 눈을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종족이 누구냐면은 곤충이죠. 벌, 나비 이런 애 다 눈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또 절지동물이라고 해서 곤충이랑 이제 거미랑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기는 개랑 가재랑 이런 애들이 또 친척도 있는데 얘네들도 자기들끼리 눈을 진화시켰어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 중에 가장 유명한 생물 중에 하나가 삼엽충이라는데 얘네들도 지들끼리 눈을 발전시켜요. 얘네들은 눈을 뭘로 만드냐면 광물로 만들어요. 방해석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물의 역사에 보면 눈을 독자적으로 진화시킨 게 한 5번 정도 있는데 이 눈들이 전부 다 언제쯤 생겨나냐면 5억 6천만 년 전쯤에 생겨나요. 그럼 눈은 왜 생겨날까?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결국 뭔가를 보기 위해 생긴 건데 이 뭔가가 누구냐면은 하나는 자기가 잡아먹을 사냥감, 하나는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사냥꾼을 보기 위해서 눈이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짝짓기를 위해서. 내 짝이 어디 있나 살펴보려고 눈이 생긴 거예요. 눈이 생긴 이유를 거칠게 얘기하면 이거 두 가지인데 그게 왜 5억 6천만 년 전에 한꺼번에 생겼냐 이런 거죠. 그 이전에 생물의 세계는 특히 동물의 세계는 막 사냥을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그 말미잘보다는 누구랑 닮았다고 해야 되나? 히드라하고 닮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런 겁니다. 그냥 바다 물 속에서 입을 이렇게 떡 벌려요. 그럼 바닷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온 물을 쓱 걸러서 뒤로 빼내면서 이제 빛 같은 걸로 이제 그 사이에 있던 플랑크톤 같은 걸 걸러서 먹는 거예요.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걸러 먹는 거니까 따로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조개류의 일부가 그렇게 하고 멍게도 그렇게 해서 먹고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경우에는 눈이 딱히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먹잇감을 사냥하는 게 아니니까. 또는 누군가 자기를 먹으러 오지도 않으니까. 이게 5억 6천만 년 이전의 지구의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평화로웠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상황이 좀 힘들어진 거야. 지금 먹잇감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애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먹을 거를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그 생물이란 게 다 수명이 있으니까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죽는 애들 바닥에 이제 바닥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패를 해요. 썩는 거죠. 그럼 썩으면은 이제 껍질이 벗겨지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줄줄 흘러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핥아먹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핥아먹으려다 보니까 이것도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시체한테 먼저 다가가는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을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감각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각기관으로 생겨난 것이 눈이고 코고 그 다음에 미각이고 귀고 이런 거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격과 방어가 일어나는데 요 이전에 잠깐 얘기하자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입이란 거는 그냥 벌리고 있어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통로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통로를 통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바로 옆에 사체가 있으면은 그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진물을 그냥 마시면 됐겠죠. 자, 그렇게 쭉 마시면 되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나냐면 남들보다 더 빨리 먹으려니까 이걸 흡입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 흡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간이 커지면 요 안에 압력이 나서 밖에 물이 쑥 들어오니까 입이 벌려졌다 닫혔다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먹잇감을 빨리 가려면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이러면서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입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움직임과 감각기관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사체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분이에요. 자, 예전에는 입이 열렸다 닫힌다 한다고 해서 이걸 잡아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입구 부분이 이제 우리도 손 같은 데 보면 이제 손이 자주 부딪히다 보면 이제 기타 치는 분들은 왼손에 굳은 살 박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입 주변에 굳은 살이 생긴 애들이 있는 거죠. 이 굳은 살로 먹잇감을 툭툭 쳤는데 먹잇감도 이때까지 누가 자기를 잡아먹던 게 없으니까 겉에 피부가 굉장히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툭툭 쳤더니 상체기가 생겼어요. 상체기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죠. 이걸 쭉쭉 빨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의 사냥은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입술에 뭔가 굳은 살이 박힌 애가 유리했겠죠. 그러면은 이 굳은 살이 점점 단단하고 딱딱해지면 더 유리할까요?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입에는 뭐가 생기냐 이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이 생기고 운동기관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 생기냐면 포식과 피식에 의해 생깁니다. 누군가를 잡아먹는 애로부터 피해 다니려다 보니까 감각기관도 생기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생김새가 다 똑같았어요. 동물들이 거의. 그런데 이제 포식과 피식이 일어나면서 아까 근육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근육이 발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서로 달랐어요. 물고기 같은 데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몸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물고기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절지동물들 개나 가재 같은 애들은 다리가 외골격 다리가 생겨서 이걸로 움직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근육과 움직이는 방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모양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도 뭔가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처한 조건이 다르니까 눈을 만드는 방식도 서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눈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인간이 눈 2개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척추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봐요. 우리는 못 보면. 그 다음에 뱀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봐요. 적외선 카메라죠. 곤충도 자외선을 보고 거미는 눈이 몇 개가 달려있냐면 8개가 달려있어요.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양쪽 옆으로 2개. 원래 8개인데 태아돼서 이제 서너 개만 있는 애도 있는데 왜 8개냐? 얘네들은 머리하고 몸이 딱 붙어 있어요. 사람처럼 목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돌리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대신에 못 돌리니까 눈을 곳곳에 다 박은 거죠. 사방을 다 보기 위해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다 만들고. 코 같은 경우에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코는 다 똑같이 사람이랑 거북이랑 뭐 개구리랑 다 뭐 코가 튀어나왔냐 들어갔냐는 똑같죠. 콧구멍 2개 있는 건 다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물고기도 코가 2개예요. 근데 웃기는 게 물고기 코는 인간의 코처럼 뒤로 뚫려서 목구멍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냥 막힌 관이에요. 물고기의 코는 딱 뭐만 하냐면 냄새만 맡고 뭔가 들락날락 하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 진화에 따라 다르게 바뀐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생깁니다. 포식과 피식 관계를 하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발톱도 생기고 이런 식이 되겠죠. 또는 먹잇감이 정하는 거를 빨리 제압하려고 독도 쏘고 반대로 방어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보시는 개처럼 딱딱한 껍질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보호하고 또 어떤 애는 몸에 독을 넣어서 보호하고 어떤 애들은 가시를 만듭니다. 이러면서 진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이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다. 맨 처음엔 경쟁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엔 공생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공격과 방어,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화는 여기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사자와 코끼리를 보죠. 이 사자와 코끼리를 가지고 할 얘기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화에서 나타나는 아까 이제 진화에 대한 오해를 앞에서 한 2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진화는 진보가 아니고 항상 우연한 거라서 목적도 따로 없다 했는데 세 번째 진화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 하면은 적자생존도 떠오르지만 또 하나가 약육강식도 떠오르잖아요. 근데 찰스 다윈부터 지금까지 진화를 연구한 어떤 사람도 약육강식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화론 교과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진화학이라는 대학 교재가 한 권밖에 없는데 외국에는 여러 권 있는데 그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약육강식은 없어요. 진화에는 약육강식이 없어요. 약육강식은 진화를 가지고 거짓말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그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슈도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가짜 과학 또는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누가 제일 셀까요? 싸움을 1대1로 시키면 사자하고 뭐 하이에나 이런 애들이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싸움이 붙는 적이 몇 번 있어요. 야생 상태에서. 그럴 때 보면 사자 한 마리와 코끼리 한 마리가 서로 싸움을 하면은 항상 코끼리가 있어요. 1대1로 붙는 경우. 사자하고 기린이 1대1로 붙는다. 그러면은 기린이 이깁니다.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린 한 마리를 사자 5마리가 공격을 하는데 사냥을 하는데 결국 기린이 5마리 다 물리치는 영상도 있어요. 아프리카 들소를 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랑 사자랑 싸워도 누가 이겨요. 코뿔소랑 사자랑 싸워도 코뿔소가 이겨요. 그러니까 덩치 큰 초식 동물 중에 아프리카에 사는 덩치 큰 초식 동물 중에 사자하고 싸워서 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하마 같은 경우는 물 주변에서는 하마가 있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사자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육강식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약육강식 말이 되려면 코끼리가 사자를 잡아먹으러 다녀야 돼. 왜 코끼리는 사자를 안 잡으러 다니까? 왜 안 잡아먹는 거죠?
먹이가 나뭇잎. 코끼리는 주된 먹이가 나뭇잎이에요. 기린도 나뭇잎이죠. 그러니까 사자를 사냥해서 쓸데없이 힘 빼는 코끼리가 있었으면은 그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에 비해서 필요 없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서 멸종했을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코끼리는 굳이 사자가 싸움을 붙으러 오지 않는 한 결코 싸우지 않는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기린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왜 사자는 잽도 안 내면서 맨날 사냥을 하느냐? 사자의 먹잇감이 대형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자가 주로 사냥하는 게 코끼리 떼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제대로 된 코끼리 떼는 사냥을 또 잘하지 못해요. 사냥의 성공률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어떤 애냐면 어린 코끼리, 물에서 혼자 흘러나온 코끼리를 한 1대 10대 마리로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늙거나 다친 코끼리 이렇게 해서 물에 뒤처지는 애들을 잡아먹는 거지 제대로 된 커다란 코끼리나 아니면 제대로 된 무리에서는 사냥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누떼나 기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또 의문이 아니, 그러면 사자가 덩치가 더 커져서 코끼리랑 1대1로 붙어 싸워서 이기면 될까요? 왜 그런 식으로 진화가 안 일어났을까요? 그런 식의 진화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지금 사자보다 덩치가 한 두세 배 더 크고 힘도 더 좋고 이런 애들이 있었다면 코끼리랑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진화는 굉장히 냉철해서요. 그렇게 폼 잡는다고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의 사자가 30% 정도 성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사냥을 하면은 그 중에 한 번 정도 성공을 해서 그걸로 그냥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사자가 어미 코끼리도 사냥하겠다. 그래서 덩치가 한 3배쯤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자가 하루에 소비해야 될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아져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제 30% 성공 확률이 아니라 100% 성공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똔똔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별 이익이 없어요.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뭐에 손해가 생기냐? 번식의 손해가 생깁니다. 덩치가 커지려면 그만큼 유아기를 오래 지내야 되잖아요. 사자가 태어나서 새끼 사자가 자라서 한 1년이면 이제 사냥을 얼추 다닐 수 있게 되고 2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사냥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덩치가 그만큼 되려면 3년,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미 코끼리가 한 2년이나 마다 한 번씩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새끼를 낳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낳을 수밖에 없어요. 번식률이 절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번식률이 낮은 애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자의 사자의 덩치는 뭐냐? 사자 나름대로 현재 아프리카 초원에 최선을 다해서 맞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초원과 숲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초원에 사는 최상위 포식자는 아까 봤던 사자고 숲에서는 누구냐면은 호랑이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호랑이라든가 아니면 시베리아의 그 침엽수에 있는 호랑이들 이런 호랑이들이 숲에서의 최강인데 누가 덩치가 더 클까요? 덩치는 호랑이가 더 커요. 이게 수마트라 호랑이 뭐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육식 동물들은 숲에 있는 애들이 초원에 있는 애들보다 덩치가 커요. 왜 그러냐? 숲에서는 여럿이 몰려다니기가 힘들잖아요. 따라서 혼자서 사냥을 해야 되니까 덩치가 커져야지 사냥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초원에 나오면은 덩치가 작아도 집단으로 모여 사냥을 하니까 한 놈 한 놈의 덩치가 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뭐냐면 초원과 숲에서의 진화. 육식동물. 반대로 초식동물들은 덩치가 큰 애들 하면은 코끼리, 기린, 들소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 전부 다
초원에 사는 애들. 코끼리가 전 세계로 크게 나눠보면 두 종류인데 하나 인도 코끼리고 하나 아프리카 코끼리거든요. 덩치를 보면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렇게 큰데 인도 코끼리는 작아요. 이유는 인도 코끼리는 숲에 사니까. 그 다음에 소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야생 들소를 보면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에 누라고 얘기하는 들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북미 대륙에는 버팔로라고 하는 들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고원에는 야크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제 물소도 있고 해서 여러 소들이 있는데 이 소들의 덩치도 보면은 초원 지역의 소들이 덩치가 커요. 그 다음에 숲에서는 덩치가 작아요. 왜냐면 숲에서는 여럿이 몰려다닐 수가 없잖아요. 혼자나 둘셋이 다녀야 되는데 사냥감을 덮치러 오는 호랑이나 이런 애들로부터 피해서 다녀다니려면 주변에 나무가 걸거치는 거예요. 이게 사냥법의 차이입니다. 호랑이는 사자처럼 멀리서부터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사냥을 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근처에 딱 나타나서 지나가면 확 하고 뛰어가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발이 초원지대보다 안 빨라요. 호랑이 같은 애들. 대신에 도약력이 높고 앞발의 힘이나 이빨의 힘이 센 거죠. 잡았을 때 확 물어죽일 수 있게. 덩치가 더 커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여기 숲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도망을 치려면 나무 사이로 흔히 얘기하는 회피 기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덩치가 큰 애들보다는 작은 애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숲에 사는 애들, 사슴, 고라니 뭐 이런 애들은 덩치가 작은 거죠. 이렇게 숲과 초원이라는 환경의 차이가 육식동물의 덩치의 차이를 만들고 초식동물의 덩치의 차이를 만들고, 반대로 초원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사자나 이런 애들이 집단으로 사냥을 해오니까 얘네들로부터 숨을 데가 없어요. 초원에서. 그래서 둥글게 원을 그려가지고 싸우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덩치가 커야지 육식동물에 맞설 수가 있게 될 거죠. 그래서 초원의 초식동물들은 도망도 치지만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커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포식과 피식 관계가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엇과 결합해서 주변 환경과 결합하면서 서로를 계속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가적인 진화까지 만들어요. 어떤 거냐면 소똥구리의 진화인데요. 소똥구리가 뭐 먹고 사는지는 다들 아시죠? 소똥을 먹고 사는데 이 소똥구리가 먹는 똥이 누구 똥을 먹냐면은 소,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말. 그래서 말똥구리예요. 딴 이름.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키우니까 말똥구리라고 부르는 거고 육지에서는 이제 소를 많이 키우니까 소똥구리가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도 있냐면은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천연종도 있어요. 얘네들은 캥거루 똥을 먹어. 근데 얘네들이 안 먹는 똥이 뭐거든요. 사슴똥, 염소똥 이런 똥들은 차이가 뭐냐면은 숲에 사는 초식동물들의 똥은 안 먹고 초원에 사는 초식동물들 똥만 먹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초식동물들 똥은 물기가 많아요. 양도 많고. 그런데 염소나 사슴똥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꼭 뭐처럼 생겼냐면 그 흔히 한약 중에 까만 알약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차이가 생긴 이유도 숲과 이 초원이라는 차이 때문에. 숲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랑이나 이런 애들이 숨어 있다가 덮치는 애들인데 어디에 주로 숨어 있다가 덮치냐? 물가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덮치거든요. 물은 먹으러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물가에 초식동물이 많이 몰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물 마시러 가는 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을 되도록 안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니 풀이나 이런 걸 먹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든 쥐어짜서 숨을 다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똥이 딱딱하고 동글동글해서 소똥구리가 먹기 좋지 않은 똥인 거예요. 그래서 소똥구리는 초원에 있는 초식동물의 똥을 먹고 육식동물의 똥을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둘 사이에 만들어진 진화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만들어진 진화가 이것과 상관없는
분해자의 진화도 새로 만들어낸 이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과관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곤충과 거미 얘기인데요. 원래 처음에 곤충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는 인간이나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애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곤충하고 비슷한 조그만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곤충이 굳이 하늘을 날 이유가 없었죠. 날개가 애초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곤충을 잡아먹는 가장 큰 포식자가 누구였냐면 거미였습니다. 곤충은 다리가 6개고 거미가 8개가 더 빨리 뛰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더 빨라요. 지금도 거미의 주된 먹이가 곤충이고. 근데 그 당시 거미는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땅바닥에 살았어요. 땅바닥에 서로 살면서 이제 막 쫓아오면서 이제 잡아먹었던 거죠. 그때는 거미는 거미줄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환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환경의 변화는 척추동물이 육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곤충에서 엄청 크잖아요. 우리만큼은 아닌데 개구리 정도만 돼도 사실은 곤충에 비하면 엄청 크고 거미에 비해서 크니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땅에 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또 어떤 진화가 일어났냐면 식물에서 진화가 일어나요. 식물이 처음 육지에 올라왔을 때는 신세계인데 이때 식물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물건이나 채광 같은 게 없던 시절이에요. 온몸으로 물을 흡수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땅바닥에 쭉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끼리 경쟁이 일어나요. 어떤 경쟁이냐면 광합성 경쟁. 누가 더 빛을 많이 받아서 에너지를 많이 얻고 이걸 가지고 번식력을 높이는 경쟁이라는 거죠. 이 경쟁이 몇 천만 년 동안 되는 동안 어떻게든 빛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보다 키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돼요. 처음엔 밀리미터의 싸움이었어요. 남들보다 1mm 더 크면은 조금 올라가서 결국 이런 거죠. 키가 한 1m 60쯤 되는 애가 옆에 있는데 키가 1m 70쯤 되는 애가 팔이 이렇게 쫙 벌리면은 60쯤 되는 애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죽고 나는 햇빛을 받아서 사는 거야. 이게 1mm 차이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이 몇 천만 년 동안 이렇게 쭉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키가 점점 커져요. 근데 키가 커지다 보니까 위쪽은 물하고 멀어지는 거죠. 땅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물관이 생겨요. 그런데 물관만 가지고는 한 10cm, 20cm 클 수는 있는데 딱딱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크기가 어려워. 그러다가 이제 식물의 세포 중에 이제 목질부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의 나무같이 딱딱한 부위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식물들의 키가 5m, 10m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딱 그때예요. 그러면서 거미랑 곤충이 이 육상에 있는 천적들에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풀 위로 올라가고 서로 이제 쫓아 올라가죠. 이때쯤에서 거미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합니다. 지금하고 만든 이유가 좀 틀립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나무 사이 틈들 있잖아요. 이 틈에다가 알을 놓고 그 알 주변을 거미줄로 이렇게 쫙 애칭을 놓는다고 하는데 감쌌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미줄은 뭘 잡아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개구리도 올라오고 뱀도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이런 천적들이 올라오기 힘든 손가락 하나 정도 굵기 있는 이런 아주 얇은 나뭇가지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곤충들하고 거미 중에 일부가. 자, 이렇게 되면서 거미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나무들 사이에 틈에다가 알을 놨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데는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됐냐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하고 가지 사이에다 알을 놓고 요 주변에다 거미줄을 치게 됐어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쯤 가지 위로 올라간 곤충들 중에 일부가 거미를 피해서 날개를 달고 날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서로 간에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미 입장에서는 거미줄을 치는 게
사실은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알을 보호하기 위해 쓸 때는 알 부분만 이렇게 딱 잡아채지 길게 안 만들어.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게 에너지 낭비니까 거미줄을 길게 치던 애들은 그 좁게 치던 애들하고 경쟁해서 져서 멸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곤충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조금 길게 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거미가 날라와서 곤충이 날라와서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의도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약점이었던 게 이제는 강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거미줄을 길게 치고 넓게 치는 거미들이 발달하게. 즉 거미와 곤충과 육상 척추 동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연쇄 과정이 생겼는데 이 연쇄 과정 생긴 것들이 거미에게는 거미줄을 만들고 곤충에게는 날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또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그 당시 있던 식물들이 점점 높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으로 진화했던 것도 역으로 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가지고 마침내 곤충을 날게 만들고 거미로 하여금 거미줄을 치게 만들게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얘기지만 이런 게 나오니까 그나마 낫죠. 딴 거 나오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꽃인데요. 이 꽃들이 공생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나무 꽃 본 적 있나요? 없죠. 소나무도 꽃이 피는데 왜 꽃을 본 적이 없을까요? 이유는 소나무 꽃은 꽃잎을 만들잖아요. 여기 예쁘게 핀 꽃들이 있는데 이 꽃에 예쁘게 핀 꽃에서 꽃잎을 다 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운데 뭐밖에 안 났냐면 암수라고 수술밖에 안 났는데 이걸 보고 꽃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거는 꽃잎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없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거시식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얘네들 왜 꽃잎이 없냐? 꽃잎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처음에 꽃이 핀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술머리에 만들어진 꽃가루를 암수머리에 붙이기 위해서잖아요. 처음에는 꽃가루를 뭘로 날렸냐면 바람으로 날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풍매화라고 배웠죠. 그걸로도 충분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 꽃가루가 날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송화가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는 잘 안 먹지만 옛날에는 송화단이라고 해요. 그 송화가루 가지고 이제 으개 가지고 꿀하고 어귀에서 이제 먹기도 했는데 어쨌건 그렇게 송화가루를 날리는 애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냐면 식물들 사이에서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수정란에다가 수정란 하나에다 영양을 좀 더 듬뿍 넣어주자 라는 식으로 진화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명란이나 아니면 날치알 같은 거 드셔보셨죠? 굉장히 크기가 작잖아요. 달걀하고 비교해서 뭐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듭니까? 수정란 자체의 세포의 크기는 똑같아요, 둘이. 근데 달걀에는 이거에 몇 천 배쯤 되는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크기가 커진 거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게 속시식물입니다. 겉시식물이 아닌 속시식물이 나오는데 이 속시식물이 뭐냐면 영양분을 잔뜩 넣은 거예요. 그 씨앗에다가. 그래서 영양분을 이렇게 넣는데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적어요.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씨앗이 커지니까.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진화를 한 애들은 뭐가 필요해졌냐면은 씨앗을 크게 만드는 대신에 정확한 곳에 가서 번식이 되게끔 퍼뜨리는 일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 의지하기 시작했냐? 동물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생겼어요.
과일을 먹은 동물이 똥을 쌀 때 씨앗이 똥 안에 묻히는 거죠. 그러면 씨앗 자체가 가진 양분도 많은데 똥이 그 중에 또 양분 역할을 해주니까 다른 씨앗보다 발아에서 커다란 그 어른 식물이 되는 과정이 훨씬 더 유리해진 거죠.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그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진화고 속시식물의 진화가. 두 번째 진화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육상에 너무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꽃가루가 바람이 쭉 날리면은 소나무에서 쭉 날린 꽃이 다른 소나무로 가면 좋은데 소나무로 안 가버리면 말짱황이잖아요. 아까 유채꽃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나무들이 아주 잔뜩 피어 있는 곳에서는 소나무가 꽃가루 바지를 하기가 좋은데 바람에 의해서 몇 개 안 피어 있으면 바람한테만 의지하기엔 너무 위험한 거죠. 자, 지금은 얘는 소만하고 있지만 지금 속시식물들의 조상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위험해진 거죠. 이들 중에 일부가 꽃가루를 곤충에 의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곤충이 아무런 대가 없이 꽃가루 바지를 해줄 게 아니니까 뭘로 대체를 했냐면 꽃가루도 주고 꿀도 주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꿀이 처음부터 곤충을 유혹한 게 아니라 처음에 유혹한 건 꽃가루 자체였어요. 꽃가루 자체에 영양 성분을 담아서 곤충이 와서 꽃가루를 먹으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몸에도 묻혀서 가기를 바랬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곤충이 와서 꽃가루를 충분히 먹고 묻히려면은 꽃에 와서 안전하게 앉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꽃받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곤충들한테 여기 꽃가루가 있어라고 알려주려면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꽃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꽃받침과 꽃잎이 생긴 이유는 곤충이 와서 앉기 편하고 오기 편하게 만들려고 생긴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꽃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들 사이에 또 경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꽃은 유채꽃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 피던 제비꽃이 먼저 핀 것처럼 시기를 조절하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뭘 만드냐면 색깔을 바꾸고 모양을 바꿔요. 여러분들 나비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혹시 안 보셨죠? 그 곤충이 잎은 잎이라고 안 하고 구기라고 하는데 잎구자를 써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돌돌돌 날린 호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뻗치면은 좀 과장을 하자면 나비 몸이 한 이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돌돌 말린 잎을 쭉 이렇게 펼치면은 이 정도 길이가 돼요. 자기 몸처럼 길어지는 나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비 크기가 워낙 이렇게 좁으니까 잎도 작긴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아주 긴 그 스트로, 대롱 정도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의 잎은 뭐 해줬냐면 깊은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먹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길게 만들려면은 이것도 에너지가 쓰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나비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벌하고 아까 경쟁을 한다고 했죠. 근데 벌들은 잎이 길지 이게 길쭉하지 않으니까 약간 깊은 곳에 있는 꿀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는 이 길쭉한 꽃에 길쭉한 꽃만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꽃한테도 이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꽃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경우가 많으니까 이 나비가 와서 이 꿀을 빨고 또 저희 가서 저 꿀을 빨고 할 때 꽃가루 바지가 성공하는 일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꽃은 아주 작아져요. 왜 작아지느냐? 에너지를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은 벌이나 나비처럼 큰 애가 와서는 앉지 말라 이거예요. 아주 작은 우리가 흔히 날파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아주 작은 옷만 와서 앉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얘네들만 꿀을 빠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꽃의 크기도 달라지고 꽃의 모양도 달라지고 꽃의 색깔도 달라지고 시기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면서 꽃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식물 중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속시식물이 전체의 90% 가까이.
종류가 그렇게 많이 진화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곤충들도 이 꽃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긴 애들은 길이가 긴 대로 진화하고 길이가 짧은 애는 길이가 짧은 대로 진화하고 이랬겠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진화하면서 곤충이 지금 동물 중에서 가장 많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곤충이 속한 쪽을 절지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 새우 같은 갑각류와 그다음에 거미류, 그 다음에 이제 곤충류, 그 다음에 이제 진해 같은 다지류를 합쳐서 절지동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전체 동물의 4분의 3 이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곤충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곤충 중에서도 꿀을 빨아먹는 곤충들이 크게 이제 세 종류인데 하나가 나비고 하나가 거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딱정벌레. 그래서 이 셋이 곤충 중에서도 또 4분의 3을 차지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꽃이 막 종류가 나뉘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곤충들도 종류가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공진화를 하다 보니까 꽃도 식물 중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전체 90%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 꿀을 빨아먹고 사는 곤충들도 전체 동물 중에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 또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새로운 의미의 공진화가 만든 결과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공생이라고 볼 수 있죠. 곤충과 꽃 사이의 공생의 결과인데 사실은 좀 더 따져보면은 곤충들끼리의 경쟁, 꽃들끼리의 경쟁이 여기에 숨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나비가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꿀을 먹으려고 진화했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 진화할 때는 무엇 때문에 진화했냐면 아주 옛날에 식물이 처음에 육지에 진출해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아까 이제 요만큼씩 자라는 식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위에서 광합성을 하면은 이 영양분 아래로 내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물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식물들은 누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긴 해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곤충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식물의 겉부분이 아직 연약하니까 여기에다 침같이 꽂고 안에서 흘러내리는 수액을 빨아먹는 고로쇠 수액 먹듯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빨아먹는 애들이 생겼는데 이런 애들이 진화하면서 잎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죠. 지금도 이 중에 일부는 어떤 애들이냐 매미 같은 애들이 있어요. 매미가 몇 달 동안 오는데 매미 중에 어떤 애들은 잎이 아예 없는 애들도 있는데 잎이 있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뭐냐면 쿡 찔러서 나무 속에 있는 수액을 빨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자, 한편은 이렇게 진화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길쭉한 잎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를 빨아먹기 좋냐면 꿀을 빨아먹기도 좋잖아요. 꿀을 빨아먹는 식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일부는 뭐가 되냐 아까 얘기한 딱정벌레가 있어요. 빨아먹기에 좋은 잎이 똥 속에 있는 물도 빨아먹기가 좋은 거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똥 먹는 곤충들, 뭐 똥파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딱정벌레 이런 그 새똥구에도 딱정벌레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한 10대 종류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옛날에 꿀 빨아먹는 애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꿀을 먹는 거에 대한 경쟁에서 져서 다른 거라도 빨아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빨아먹기 시작하는 게 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잎이 다 비슷한 종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희한한 건데요. 벌은 벌인데 말벌입니다. 이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꿀벌이라고 얘기하는 비이고 말벌은 와스프잖아요. 얘네들은 같은 벌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아예 애초에 종류가 다른 애들. 우리가 그냥 벌이라고 했던 이유는 둘 다 꽁무니에 침이 있어서 맞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벌이라고 했지만 애초에 아주 뭐랄까 이제 종이 다른 이런 애들인데 이 말벌이 곤충 중에서 종류가 많기로 한 3, 4위쯤 하는 애들.
꿀을 먹지도 않는데 말벌은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곤충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하면은 이유가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사람에게 비유했을 때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되는 애 중에 하나가 말벌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말벌은 자기 알을 어디에다 넣냐면 다른 애벌레 몸속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 다른 애벌레 몸속에 낳은 알이 한 2, 3일 뒤에 부화된 다음에 그 애벌레 몸을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져가지고 이제 날아갈 때 번데기가 될 때쯤 되면은 그 애벌레가 죽고 안에 있던 말벌 애벌레들이 이제 번데기가 됐다가 이제 말벌이 날아갑니다.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하죠. 그러니까 동충하초 중에도 이제 이런 말벌 애벌레가 동충하초가 되는 거 꽤 있는데 어쨌건 이게 왜 그럼 이 기생이 말벌을 다양하게 만들었냐면은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말벌이 와서 등에 침을 한번 빵 놓더니 내가 무슨 살아있는 이제 먹잇감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 애벌레들도 진화를 하겠죠. 자기들이 이래야 되겠다 생각해서 진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건데 그 진화의 결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생깁니다. 어떤 놈은 말벌 앉지 말라고 똥을 자기 등에다가 올려놔요. 계속 똥을 등에다가 놓고 이제 꽁무니가 위쪽으로 싹 올라가고 똥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끔 그 똥이 자기 등에 닥치닥치 달라붙어요. 그럼 똥이 이제 그 침 찌르는데 보호 역할을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애들은 어떤 식의 변화는 원래 무늬가 좀 있던 애들 등에 이런저런 무늬가 있었는데 이 무늬 중에 어떤 놈의 무늬는 꼭 이제 뱀 무늬나 이렇게 육상 동물들의 척추 동물 눈을 담은 무늬가 우연히 생겼겠죠. 그랬더니 말벌이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생존율이 높아지니까 이런 애들이 점점 진화를 해서 등에 이제 막 뱀 눈처럼 보이는 이런 무늬를 만드는 애들이 생겼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애들이 또 생겼냐면은 독을 가진 애들이 생긴 거예요. 얘네들도 일부러 말벌 나쁜 새끼하고 독을 만든 게 아니라 마침 얘네들이 먹는 식물의 잎에 독이 있는 거죠. 그 독을 이제 똥으로 대부분 싸내는데 그래야 자기가 안 위험하니까 그 중에 일부가 돌연변이가 돼서 싸내지 못하는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러면 사실은 생존에 불리한 건데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말벌이 와서 이제 쿡 찔렀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몸 안에 독이 있는 게 오히려 생존율을 좀 높이는 결과를 보인 거죠. 그러니 이런 애들은 몸 안에 독을 많이 갖춘 애들로 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의 일부가 약간 딱딱했던 애들은 등 껍질을 좀 더 딱딱하게 바꾸는 식으로 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가시가 생기는 식으로 진화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같은 종류의 애벌레였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진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곤충이 여러 종류가 생긴 건데 반대로 말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벌 입장에서도 온갖 이상한 방법으로 방어를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새끼를 안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은 가시가 생겨도 거기에다 어떻게든 알을 낳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어떤 놈은 독이 있는 애벌레한테 알을 낳는데 대신에 그 알이 독에 면역이 되도록 진화를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등에 똥이 있어도 무시하고 알을 낳는 식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말벌도 여러 종류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애초에 등에 똥을 묻히거나 가시가 생기거나 독이 있거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면 좋을 거 아니야. 초사이언 말벌처럼. 그런데 이거는 진화의 경제학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아까 덩치 큰 사자처럼 이 모든 것들을 갖추려면은 무지막지한 군비 경쟁, 에너지가 드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해군에서 이제 항공모함을 경항공모함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처럼 항공모함을 몇 대씩 거느리고 이러지는 못하거든. 우리나라 GDP에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돼서 쓸 수 있는 국방비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 국방비에서 해군용으로 쓸 비용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 지금은 항공모함보다 잠수함이나 또는 지금은 구축함이 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말벌들도 자기들이 이 애벌레의 방해를 뚫고 알을 낳기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무시하고 온갖 방해를 다 극복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군사 예산만 엄청 써서 나머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굶어주는 이런 식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애들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 애들은 진화의 경로에서 살아남지 못해서 사라졌어요. 결국 어떤 애들만 살아나면 그 중에 한 놈만 택한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남다 보니까 말벌 종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말벌이 엄청 나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아까 애벌레 중에 독이 있는 애벌레는 왜 독이 있다고 그랬죠? 독이 있는 식물의 잎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식물은 왜 애초에 독을 만든 걸까요? 이 자기에다가 애벌레가 잎 먹는 게 싫었어.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식물성 어떤 음식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단맛이 나는 건 대부분 다 과일이죠. 포도, 사과, 귤, 파인애플, 망고. 왜 과일들은 단맛이 날까? 동물한테 먹히기 좋아. 이 과일들은 안에 씨앗이 있어서 동물한테 먹혀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먹은 동물이 씨앗을 똥과 같이 누우면은 거기서 자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동물들이 좋아할 만큼 만들어줘. 그게 단맛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식물이 만들 때 광합성을 하려고 만든 거지 동물한테 먹히라고 만든 게 아니라 꽃잎도 마찬가지겠죠. 먹히라고 만든 게 아니라 꽃잎은 곤충이 와서 앉으라고 곤충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만드는 거죠. 따라서 식물의 잎이나 꽃잎에는 단맛이 나는 성분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먹히지 않기 위한 진화를 했겠죠. 그 먹히지 않기 위한 진화가 바로 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잎들 보면 이제 쌈밥집 같은 데서 쌈밥 같은 걸 먹다 보면 겨자잎이든 이런 걸 먹으면 되게 쓴맛이 나잖아요. 근데 겨자 자체도 맵고 이런 애들은 왜 그런가? 다들 먹지 말라고. 겨자는 겨자가 아니라 와사비. 와사비는 뿌리인데 그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해 놓는 거란 말이죠. 영양분을 저장해 놓으니까 다른 동물이 와서 막 먹겠죠. 그래 먹지 말라고 매운맛을 내는 성분을 넣어놓는 거예요. 겨자 같은 경우도 겨자 씨 아주 홀그레인이라고 이런 건데 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브도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허브 잎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다 그 독특한 향이나 이런 것들, 민트나 박하 같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한 거죠. 물론 일부는 뭐냐면은 꽃 같은 경우에는 그 향을 통해서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나머지 다 먹지 말라고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건 식물 입장에서 보면 나뭇잎을 긁어먹는 애벌레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독을 넣어놓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독을 만들면 이것도 에너지 납니다. 문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독을 만든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식물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독성분과 비슷한 맛을 내는 좀 더 싸구려 화학물질을 만들어요.
우리가 먹는 나물 중에 쓴맛 나는 나물들, 근데 먹으면 죽지 않는 나물들은 이런 거죠. 쓴맛은 나지만 죽지 않아. 이 얘기는 우리가 독이 없는데 적응한 것도 있는데 반대로 독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데 비용은 훨씬 적은 거를 쓴 거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봄철에 혹시 그런 걸 해보시나 모르겠는데 가을에 추석 때 예초기가 주고 산소 같은 거 이제 쭉 하다 보면은 풀을 싹 베내잖아. 그럼 풀 냄새가 막 나죠. 또는 이 교정에서도 이제 봄철 돼서 풀들이 웃자라면 막 일하시는 분들이 예초기가 풀 자르면 그 주변에 풀내가 막 나잖아. 이게 전문 용어로 VOC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성 탄소화물이라는 건데요. 이 방향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해서 공기 중으로 증발이 잘 된다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원래 잎의 성분에 있어요. 근데 이 성분들이 우리는 그 풀이 다 그 불과 똑같은데 식물들은 그렇지. 자기 고유의 방향성 탄소화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애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으면은 갉아먹으니까 노출이 되겠죠. 잎 내부가.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이런 방향성 물질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알아채냐면 애벌레의 천적들이 알아채요. 그래서 말벌이 와요. 즉 말벌이 애벌레를 어떻게 찾아서 오냐면은 그 애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나뭇잎에서 나온 향기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날아오는 거죠. 이거는 식물과 말벌 사이의 공생관계입니다. 즉 식물은 일부러 말벌이 잘 맡을 수 있는 종류의 방향성 물질을 내는 식으로 진화했어요. 그리고 말벌은 그 향을 굉장히 농도가 얕아도 맡을 수 있도록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애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순간 식물은 방향성 이제 물질을 쫙 내고 그 중에 일부는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로도 전달이 돼요. 그럼 이 향기 성분이 들어오면 그 식물은 나뭇잎의 독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애벌레가 갉아먹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런 말벌과 같은 천적한테 그 향기가 닿는 거죠. 그럼 말벌이 그 냄새를 맡고 와서 애벌레한테 탁 침을 놓고 또 다른 어떤 경우는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말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뭇잎을 도와주는 거. 나무의 입장에서도 말벌한테 도움을 받는 거. 그런데 애벌레 입장에서는 말벌이 자기를 죽이는 기생과 숙주 관계죠. 근데 식물의 입장의 애벌레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관계예요. 이거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 사이의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끼리도 저애가 저애를 잡아먹어 저런 나쁜 새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잘 보면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들이 있는 거고 이 관계들이 또 한편에 새로운 형태의 진화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과 균의 공생인데요. 가끔 이제 이 고려대 교정에도 어떤 사람들이 동문 선배가 기부를 하여서 이렇게 멋지게 이제 건물 하나 짓고는 그 앞에 기념식수를 합니다. 누구누구가 기부한 뭐로 이제 지은 거 이런 걸 폼내려고 이제 나무를 하나 심는데 그 나무를 심을 때 보면 뿌리가 그냥 뿌리채로 오는 게 아니라 뿌리와 그 주변에 있던 흙을 이렇게 다 퍼가지고 이렇게 꽁꽁 싸매서 오죠. 그리고 식물 재배에 취미가 있는 분들, 화분, 분갈이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식물 뿌리에서 흙을 다 털어내고 새 흙에다 갖다 심으면 다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이거는 또 다른 의문과 다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보면은 농사 지을 때 어떻게든 비료를 주죠. 물론 그게 유기농이기 때문에 화학 비료가 아니라 뭐 두어미니, 퇴비니 뭐 이런 식일 거지만 어쨌건 영양분은 줘.
왜냐하면 그런 거 안 주면 다 말라 죽고 땅에 영양분이 없어서 잘 크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동네 뒷산에 가면 나무들은 수십 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떨어진 낙엽이 썩어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땅속에 영양분이 저장이 되는 걸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식물이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보통 식물이 보면 위로 이만큼 자라면은 아래로도 그만큼 뻗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뿌리가 위쪽 아래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고요. 그 범위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어요, 얘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먹을 게 없잖아요. 식물의 뿌리로. 물론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염류가 필요한데 이것은 주변에는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식물의 뿌리하고 일종의 땅 속에 사는 버섯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느타리 버섯이나 뭐 팽이버섯처럼 생긴 건 아니고 아주 가늘고 긴 뿌리 형태로 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균사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얼마나 가느냐면은 보통 식물의 뿌리에서 나와 있는 뿌리털이 굵기가 한 1mm 정도 된다면 얘네들은 그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아주 가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땅 전체 몇십 미터 깊이까지 촘촘히 뻗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흡수한 물과 무기 양분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식물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식물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겠죠. 잎에서 만든 광합성을 만든 영양분을 얘네들한테 넘겨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식물이 잎에서 만든 광합성 산물, 포도당 중에서 약 많게는 70%까지를 균열이죠. 자기가 먹으려고 만든 건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 땅 속에 있는 뿌리에 있는 균열. 그럼 균류는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면서 대신에 물과 무기 염분을 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더 신기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초원지대입니다. 가령 지금 이 강의실 한 10배쯤 되는 넓이의 초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원에 이제 풀들이 이렇게 쫙 펴 있을 건데 그 내부 땅 속을 보면은 이 강의실 10배 정도 되는 넓이 전체를 하나의 균사가 땅 속으로 네트워크로 쫙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깔려 있는 균사 네트워크가 이 전체에 이제 물과 무기염료를 공급해 주는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중에 일부를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잔디 좀 깎아야지 하고 쭉 깎아줘요. 그러면 거기서는 잔디가 깎여 나왔으니까 광합성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균사들이 다른 식물들이 공급한 포도당의 일부를 여기에다 공급해줘요. 먹고 살라고. 이게 우리가 예측으로 막 잘라버려도 식물이 잘 안 죽는 이유. 다른 식물이 만든 광합성 산물을 균사들이 공급을 해줘요. 원래는 얘네들한테 얻어먹어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얘네가 좀 힘들어? 그럼 내가 좀 도와주지. 마치 이제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자영업자들이 내는 월세로 먹고 살던 건물주 중에 아주 착한 일부가 월세를 감하고 안 받고 이러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런 일을 균사들이 네트워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사를 같이 데리고 이식시키지 않으면 식물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도 뭐냐면 균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짝이 맞는 애들이 있어요. 이 짝이 맞는 애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을 다른 장소로 이식시킬 때는 흙더미 전체로 떠가는 이유는 이 균사를 같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특히나 이 뿌리를 통해서 얻는 영양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서양란 같은 경우인데 서양란을 분갈이라면 잘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분갈이를 할 때 어차피 분갈이라는 게 흙을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 흙은 새 흙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균류 일부가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데 이거를 생명력이 강한 식물은 버텨내는데 생명력이 약하고 균에게 많이 위지하는 쪽은
잘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조금 쉴 걸 그랬네요. 중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쉴 시간 안 되네. 어쨌건 이 과정에서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계속 이어져요. 여기서의 일이 저기로 이어지고 저기 여기 이어지고 해서 결국은 뭐냐? 객체 하나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종이 진화를 하는 거긴 한데 이 종의 진화가 다른 종의 진화를 촉발시키고 그럼 그게 또 다른 종의 진화를 촉발시켜요. 이러다 보면은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생물 종들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면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진화는 어떻게 보면 종의 개념이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 생태계 전체가 공진화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사람의 사회로 잘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위험한 일이긴 한데 그거를 좀 전제 사람 사이의 사회가 이 생태계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라서 진화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노트북을 들고 오셨어요. 막 쓰고 있죠. 아, 노트북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많이 쓰게 되면서 노트북이 어떤 세대에 비해서는 공책을 덜 써게 돼요. 그러면은 한 분 한 분은 이제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학교 앞에서 공책을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책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공책만 줄어들까 샤프나 볼펜 같은 필기구의 판매량도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나미나 뭐 이렇게 볼펜을 만드는 회사들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볼펜을 만들던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던 사람들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막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쓰게 되는 순간 이제 대학 앞에 문구점이 변화를 해야 돼요. 뭐 판매 물품을 바꿀 수도 있고 업종을 아예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던 필기구랑 공책이랑 뭐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들도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럼 이 회사들에게 뭔가를 공급하던 경우도 변화를 줘야 돼요. 또 다르게 변화를 한번 해보자면은 요사이 기후위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전기차로 바꾼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건 전기차로 바꾼 행위 자체는 간단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한 2050년까지 타고 다니는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고 이 새로 사는 차는 다 전기차 이렇게 되어버려요. 전기차는 엔진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필요 없고 냉각장치가 필요 없는 차. 부품의 한 3분의 1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부품 팔던 회사들이 망하겠죠. 그래서 부품 팔던 회사들이 지금도 막 그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부품 팔던 회사에다가 물건을 대주던 회사들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것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대학에 진입하는 학생들인데 고려대는 없지만 다른 학교 보면 자동차과 같은 여기도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전기차는 지금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갈 때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엔진 오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엔진 오일이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 정비소를 갈 일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비업소가 한 3만 개 되는데 그 3만 개 되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한 7, 8만 명 정도가 일을 해요. 3분의 1만 살아남으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실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소가 문을 닫겠죠.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또 문제가 돼요. 그냥 더 타격이 있는 거는 이 4년제가 아니라 3년제 대학 같은 경우나 2년제 대학은 꽤 많은 대학이 자동차 정비
쪽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비중이 커요.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3년제나 2년제는 자동차 정비 쪽 학과가 꼭 있어요. 그럼 그 대학들도 문제가 될 거고, 그 대학에서 해당 학과를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파가 이렇게 막 이어지고,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실질 문제는 어떻게 하고, 또 다른 문제.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SK나 뭐 요새 LG 솔루션 뭐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데처럼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또 막 성장을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 자체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진보가 아니라 뭐냐면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우연하게 이뤄지는 변화인데, 이게 결국은 생태계 전체가 바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진화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진화는 목적도 없고 어떤 진보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공진화도 마찬가지다 했죠. 공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경쟁도 있고 포식과 피식도 있고 기생관계도 있고 공생관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인데, 결국은 살펴보면 이건 뭐냐면 다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태계 자체가 진보한다? 그런 개념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생물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해서, 또는 동물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들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 때문에 먹히는 초식동물은 굉장히 착한, 그 다음에 맨날 당하는, 이렇게 이미지 투영을 하고, 포식자는 항상 사납고 나쁜 놈으로 이제 나타나죠. 옛날에 제가 저였던 통과 제의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그런 식의 것들이 물론 이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건 생물학에 있어서 보면은 그런 거 없다. 아까 말벌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다못해 기생과 숙주의 관계도 그렇게 기생하는 놈이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숙주가 불쌍한 애라고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은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주시죠.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